그래서 뭐 다른 매체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는 심각하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제 주제인데 중국의 비폭력적 침략입니다. 1대1로. 제 예전 강의 많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중국은요, 바닷길이 막히면은 꼼짝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륙 루트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중국에는 1대1로 중에 하나의 실크로드, 중간에 빨간 선이에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하나가 러시아를 통해서 가는 시베리아 라인이에요. 노란색. 그런데 이 셋 중에 중국이 가장 방어를 할 수 없는 지역이 바닷길입니다. 하지만 바다를 통해서 수출과 수입하는 비중은 가장 높아요. 80%, 90%까지 됩니다. 따라서 바닷길이 막히면 중국은 죽습니다. 사실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착각하고 중국하고 손잡고 미국이랑 등지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왜? 우리도 바닷길을 통해서 수출을 90%에 가깝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사실 100%죠. 뭐. 바닷길이 막히는 순간 우리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좌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인데, 91년도 소련이 붕괴된 다음서부터 모든 갈등은요, 동유럽하고 중동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 소련이 힘을 잃었을 때 미국이 급격하게 그 힘의 빈 공백적을 메꿔나갔기 때문이에요. 즉, 과거 냉전시대 때 미국하고 소련이 갈등을 겪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국제효과를 컨트롤할 수 있는 중동, 그 다음에 서유럽을 보호할 수 있는 동유럽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소련의 힘이 빠져나가면 힘의 공백이 생기자 그 지역을 미국이 메꾸면서, 즉 친미 국가를 건설하면서 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대부분 중동하고 동유럽을 집중적으로 그쪽에서 갈등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0년대 초반서부터가 바로 그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서 갈등이 났습니다. 노란색으로 해놨죠. 네. 그래서 91년도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대러시아 견제 때문에 일어난 그 각종 내전이었고,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어나는 모든 국제적 갈등은 다 대중국 견제에 의한 수단으로서 발생하는 갈등이에요. 따라서 한국도 전쟁이 날 수 있다예요.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난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요, 강 건너 불구경이었어요. 과거에는 왜? 그 당시에는 모든 미국의 대외 전략이 중동과 동유럽 쪽에 집중됐었기 때문에 한반도가 갈등을 겪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유럽이 어떻게 지금 돌아서느냐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반중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우리만 빼놓고, 한국만 빼놓고는 반중 분위기가 굉장히 성장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메르켈, 마크롱, 메이, 이 세 사람이 누굽니까? 메르켈,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메이, 영국 총리죠? 유럽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때문에 없잖아요. 이 세 개의 주요 국가가 시진핑이가 추진하는 1대1로의 반기를 들었어요. 난 협조 안 해. 이런 식으로 하고요. 심각한 문제죠. 중국 입장에서는. 왠지 아십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게, 중국은요, 더 이상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맨날 얘기할 때 13억의 인구, 광활한 연구, 어쩌저쩌고 다 뻥이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는 경제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근데 중국이 그동안 과도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무리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실보다는 실적 위주로 가다 보니까 중국이 인플레이션하고 부동산 거품이 많이 꼈습니다. 그래서 잘못 더 개발했다가는요, 부동산이 너무 비싸져서 자칫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거품이 갑자기 꺼지면서 거품이 붕괴가 되면서 중국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여러 위험 요소가 지금 중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더 이상 중국 국내를 개발을 해가지고 중국 경제 성장시키는 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중국의 바깥 지역에서 토목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바깥 지역을 토목 활동을 하고 거기다가 중국의 건설 기업을 투입시켜서 돈을 버는 방식으로. 그게 1대1로 해요. 근데
1대1로가 건설이 안 되게 되잖아요. 그건 중국 국내에 건설이나 전자나 각종 제조업들이 죽어버립니다. 왜? 일감이 떨어지니까. 수출은 잘 안 돼요. 지금 트럼프가 자꾸 방해해갖고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게 막히면 어떻게 된다? 중국은 자금이 안 흘러서 자금 경색이 오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금융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 중국은 4분 5일로 찢어질 수도 있어요. 시진핑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절대절명의 상황이에요. 그거를 기폭시키는 거를 지금 유럽연합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원래 중국이랑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플러스 해가지고 바로 유럽도 같이 미국하고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많은 부자 국가들이, 그러니까 그 OECD 국가들이죠, 전부 다 반중으로 돌아섰어요. 한국만 빼고. 그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코리아 패치 이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딜레마가 있느냐? 중국은 바다를 지킬 수 없습니다. 왜? 해군력이 미국에게 압도적으로 약해요. 미국의 해군력은 너무너무나 강합니다. 기술이나 숫자나 뭐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실크로드 개발이나 시베리아를 개발을 하려고 한 건데, 당장 현실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바닷길을 의존하는 것을 다른 걸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현재로는. 왜? 1대1로가 지금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닷길을 쓰는데, 이 바닷길은 미국의 군사력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지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해군력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꼼수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공섬이에요. 인공섬을 왜 만드느냐? 인공섬을 만들면서 이 지역을 자국의 지역으로 집어넣어야 중국이 말하는 제1도련선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2도련선, 제3도련선 이런 식으로 점점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데, 이 남중국해는 인공섬을 지어서 자국의 영토로 삼아서 바다를 이렇게 영유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 제1도련선을 이렇게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키나와를 자국의 영토로 집어넣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가능해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 선이 이렇게 가려면 여기에는 오키나와 이렇게 있고 여기 제주도가 있고 여기 휴슈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중국이 하는 전략이 뭐냐? 저 지역으로 중국인들을 이민시키는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자, 2015년까지 중국에 직접 해외 투자 현황입니다. 중국도 돈을 투자해요. 투자를 해서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이제 투자해요. 돈을 버는 거. 근데 투자하는 걸 보면 1등은 에너지입니다. 당연히 그래요. 에너지, 그 자원 대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2등은 운송이에요. 왜냐면 개발한 유적에서 석유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운송 쪽을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하고, 세 번째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왜 중국이 부동산에 이렇게 세 번째로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냥 땅값 올려서 뭐 이익을 창출하려고? 그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다른 군사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러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엉뚱한 법을 만들죠. 이게 뭡니까? 제주도의 대상적 기준에서 뭐 강원도 평창군에 이거 올림픽 했던 데죠? 10억 이상 투자하면은 그 시민권, 뭐 영주권 준다는 겁니다. 전남 여수시 투자하면은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 준대요. 인천 영종도 투자하면은 15억 준대요. 10억 투자하면은 영주권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시골 외지 지역이죠. 이런 데 돈 많이 투자하면은 외국인들이 영주권 준다는 겁니다. 이거 해가지고 제일 많이 들어온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다 중국인이에요, 사실은. 까놓고 거의 99%를 할 수 있습니다. 평택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죠. 미국 기업을 지금 차이나타운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외국인에 의한 제주도 부동산 직접 투자 거래 금액인데 쭉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보면은 중국인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게 빨간색이 중국인이에요. 이 하얀색은 외국인이고, 이때가 2014년 9월까지 통계입니다. 9월까지.
14년부터 투자가 감소한 게 9월까지 통계예요. 12월까 아직 안 적어놓은 거예요. 보면 어때요? 중국인의 비율이 높아졌어요. 2018년 현재는 뭐 거의 다 중국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주도 그 외에 한국에서 땅을 사는 외국인들은 다 중국인입니다.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위험하느냐? 이렇게 될까 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될까 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왕창 들어가가지고 제주도가 자치주 아닙니까? 야, 우리 민주주의를 투표해갖고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하자 해갖고 제주도 독립할래 찬성하고 이거 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주도 중국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중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중국인들이 뭘 이용하니까? 역사를 이용합니다. 무슨 역사? 탐라국이라는 역사. 원래 제주도는 한국 땅이 아니었다. 원래 탐라국이라는 독자적인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멸망당해서 지금은 제주도 땅이 되었다. 한국 땅이 되었다. 그럼 제주도는 원래 독립국가였으니까 독립할 자격이 있다. 자, 민주주의 투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중국인이 제주도의 고대사를 이용해서 자국의 영토를 흡수하는데 그러한 수작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독립한다면 또 어떻게 해요? 야, 이제 중국으로 편입되는 거 찬성하는 거 민주주의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일이 안 일어날 거라 생각하시죠?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왜? 일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주도나 대마도, 그 다음 오키나와가 중국 땅이 돼버린다면 저렇게 하얀 선으로 긋는 것처럼 영해가 중국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수출을 어떻게 합니까? 북쪽은 북한한테 막혀서 육로가 막혀있고 남해안과 서해안이 중국 때문에 저렇게 막히게 된다면 우리는 수출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지가 되는 겁니다. 네? 이 짓을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고 있어요. 여야를 떠나서 다 그렇게 합니다.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에게는요 반공의식이 없어요. 네? 중국은 빨갱이가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중국 빨갱이잖아요. 북한은 빨갱인가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북한은 빨갱인데 중국은 빨갱이가 아니에요.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예요. 이게 참 미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인식 속에서 반죽이라는 의식이 잘 안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알아요? 야, 중국이랑 우리가 먹고 사는데 중국이랑 끊기면 어떡해? 우리 굶어 죽는데. 이런 소리예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중국이랑 뭘 거래하는데 라고 제가 반문을 해요. 뭘 거래하는데 뭘 해서 먹고 사는데 우리가 중국에다 수출하는 수출 품목들은 다 부품입니다. 부품이. 그래서 중국에서 조립해요. 조립해서 완제품을 미국 땅에 팔아먹고 있다고요.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거는 뭐 중국에다가 우리가 뭐 자동차나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걸 파는 게 아니라 부품을 파는 거예요. 중간재를. 그래서 그거 완제품에서 최종적으로 소비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하고 관계 끊고 중국이랑 잘 먹고 잘 살자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조금만 경제, 수출, 이쪽 차트만 봐도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좌파애들은 그런 식으로 대중국민을 속이고 국민들은 거기 현혹돼가지고 지금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뭐라 그래요? 우리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서 북한하고 싸우지만 중국이랑 싸우지 말자. 이런 말을 또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 근데 왜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제주도 이 여기선 지금 뭐 이게 강정마을에서 이렇게 막 데모하고 평화에서 이 좌파들이 쓴 논리가 바로 평화입니다. 아까 했죠? 비폭력적 침략 전쟁이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얘들은 폭력을 쓰지 않으면서 점령을 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불법 이민, 투자를 통한 영주권 획득 등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중국은 중국 주변 국가들을 잠식해 나가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잠식 전략에 가장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자, 평택도 예외가 아니죠. 평택도 차이나타운 만들려 하고 있죠. 여기가 평택의 위치입니다. 차이나타운이 평택항에 더 가까워요. 여러분은 여기 사시니까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차이나타운이 평택항 건너편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군 기지 여기 있고 여기 건너가는 게 2개 다리가 있죠? 아마 여기 사신 거 아실 거예요. 이쪽 뚝방, 요쪽 뭐 있습니까 저기에? 미군
기지 건너편 바라보니 뚝박 열었는데 뭐가 있어요 지금? 차이나타운 생기고 있지 않나요? 나중에 한번 강의 끝나시고 내일이나 오늘 저녁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쪽으로 해서 중국인들이 쭉 지금 부동산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가요. 왜? 중국인들 우글우글거리니까. 저 지역에서 미군 기지가 바라보이는 지역인데 저기를 중국인들이 잠식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죠. 우리나라 정부는. 미군 기지 옆에 중국인들이 차이나타운 왜예요? 차이나타운 여기고 이거 왜 여기까지 지금 확장해 가거든요. 왜 가만히 냅둘까? 우리나라에는 저런 거 제재하는 그런 게 없나? 법이 없으면 해도 되는 겁니까? 응?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여야를 떠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과연 우리나라 정치인들 머릿속에 반공이라는 의식이 있기는 있는 건가? 응? 자, 그리고 오키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키나와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도 써있지만은 중국인들이 대규모 이민을 보내서 지금 아까 중국이 얻고자 하는 제1도련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키나와 열도가 필요한데 오키나와 열도에 중국인들을 왕창 보내가지고 지금 거기에 이민자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숫자보다 중국인의 이주민 숫자를 증가시켜가지고 오키나와를 지금 독립시키는 공작을 하고 있어요. 왜? 저기는 류큐 왕국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좌파들도 저희 가서 류큐 왕국은 독립국이었다 해서 지금 현재 일본으로부터 오키나와를 독립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동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面を総合すると本州ぐらいの広さになるんですよ。ですから竹島とは違ってね、沖縄県を失うということはもう国益上重大な危機を日本は迎えるということですね。シーレーンの確保も危ない。そして沖縄県に属した海面のとそれに属する海底の資源、それが失うことになる。かなりのパンチだと思います。しかも第一列島線がもう確保できなくなりますから、中国海軍がもう日本を取り巻く状態になってくる。でアメリカも太平洋にどんどん中国の原子力潜水艦が進出してくると、なかなか追尾も難しくなるという状況でね、非常に安全保障上および国益上重大な危機を迎えると思います。だから沖縄を制する者が西太平洋を制す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と思いますね。で工作員も沖縄には入ってきてるし、あるいは、ご存知のように中国の帰化人っていうのは結構沖縄本島にいますから、これから非常に複雑な弾を撃たないこの諜報戦争、諜報戦略っていうのがね、もうどんどん沖縄本島に押し寄せてくると思います。すでにもう始まっていると思いますね。水面下のバトルが。香港返還の時にもうあの頃から沖縄も本来は中国の領土だということを言ってたしですね、沖縄出身の留学生だけは特別待遇で君らとは兄弟なんだよなというように非常にリップサービス、いろんなサービスしてきてですね、なんかそういう気になってるんですよ、沖縄県民も。恐ろしいほどに沖縄県民の歴史感覚がずれてきてるんですよ。それはね、琉球王国っていうのは独立国で中国かってここでのその場所開きのような形で朝鮮ソ連の議長が来ている。そこに、日本の華僑系の団体ですね、その人たちも一緒に絡んでいるというようなことで、北海道においてはこうしたその土地の買収、あるいはここの農地でその農産物を作る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ことだけではなくて、例えばさまざまなその歴史問題に絡むような、北海道に、例えば朝鮮半島から、戦時中に、徴用工の人たちが来た、そういうようなことの慰霊祭、なんていうのも朝鮮系の人たちとそれから、在日華僑の団体が一緒になって大々的にやっていたりするんですね。そういう意味で非常にその連携の強い人たちがここに、ずらっと、顔を揃えて、ここのなんか場所開きのようなことをやった。そしてここで食料を作って、輸出をすると、相手先は北朝鮮であるというようなことも伝えられているわけなんですね。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내용은 지금
좀 이따 또 추가로 나오겠지만은 일본 내 좌파들이 중국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일본의 땅을 중국에 팔아먹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좌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땅을 중국인에게 팔아넘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주권 주고 차이나타운 만들게 하고 이런 일을 해요. 일본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문제가 먼저 터져나온 것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터져나오지 않고 아직 잠재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5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또 좌파가 승리하고 해서 또 5년에서 10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이나타운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외국인들은 3년 이상 거주하면은 지방의회에 투표권을 갖습니다.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은 뽑지 못해요. 하지만 지방의원이나 도의원시의회는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평택을 예를 들어보죠. 평택시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한국 사람이? 평택시 인구가 얼마예요? 48만입니다. 48만이요? 그러면은 차이나타운 생겨서 60만 명의 중국인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지방 평택시장을 뽑는 선거를 하게 되면은 누가 이길까요? 평택시민이 이길까요? 저기 있는 차이나타운 애들이 이길까요? 차이나타운이 이기겠죠? 자, 이 얘기 제가 왜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게 지방분권합니다. 지방분권의 목적은 뭡니까? 중앙정부에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정부라 그래서 지방 쪽의 행정기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지방에서 따로 독자적인 독립이나 아니면 다른 독자적인 행동을 할 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중앙권력의 힘이 약화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지금 중국 애들은 야금야금 한국 정부가 힘을 못 쓰게 만들면서 자국의 이익에 맞게끔 지금 국가를 개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김정은에 의해서 고려연방제에 편입되는 속도보다 중국에 의해서 중국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요, 지금. 물론 둘 다 빨갱이에요. 응? 중국 놈한테 빨갱이 당할래? 아니면 북한한테 빨갱이 당할래? 차이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북한만 바라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고 얘기해야지 중국을 비판하면 이상한 놈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보수단체 사람들이 제가 반중친미하라는 것을 강조하면 저를 비판하는 보수 사람들도 많죠. 왜? 중국은 왜 이래요? 북한이 나쁜 놈이지 중국은 왜 그런지 몰라요 지금? 중국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자 보세요. 여기가 오키나와입니다. 이게 한국의 미래니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오키나와의 호텐마 기지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 지역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군이 만든 공군기지예요. 그리고 저 당시에는 일본인들이 별로 안 살았어요. 그랬는데 일본은 패전 이후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미군기지 주변에서 뭔가 팔아가지고 식당이나 이런 거 해서 먹고 살려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구가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호텐마 기지 옆에 저 오키나와 저 주민들이 미군 기지랑 상관없이 독자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미군 기지가 없는 거를 원해요. 왜?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거든요. 즉 중국 투자가 들어오는데 중국인들이 땅을 여기다 사는데 여기다 이런데 요런데 왜겠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내려가니까 여기다가 땅을 사고 여기다 대규모 호텔을 지으려고 그래요. 한 30층 40층짜리. 그러면 비행기가 착륙할 때 방해가 되겠죠? 방해되는 거 그짓 하는 거예요. 방해되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키나와 주민들한테 야 내가 네 땅을 10배 주고 살게. 혹은 야 내가 여기다가 리조트 지으면 너랑 나랑 공동 주주하자. 우리 집을 나눠 갖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꼬드기는 거예요. 그럼 오키나와 주민들 뭐라 그래요? 얼씨구나 그러죠. 이게 왜 떡이야? 근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미국 기지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발적으로 미국 기지 철수 운동을 그때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키나와 주민들이 지금 현재 미군 기지 철수 운동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중국 애들이 이렇게 사탕을 던지면서 이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반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평택에서도 나중에 일어날 일입니다. 평택에 차이나타운이 생기고 나서
저 차이나타운에 60만 인구를 바라보고 왜 평균 인구 46만이라면서요? 어? 60만 인구를 바라보고 비즈니스 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미국 기지 빼. 이렇게 되지.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직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왜? 아직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시작한다면 그다음부터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왜? 일본에서도 생겼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보수파리도 할 겁니다. 왜냐고요? 이 동영상을 먼저 보고 하시죠. こうした意見もある中、去年1月に行われた名護市長選。投票率は 76.71% で、結果は辺野古移設に反対の稲見氏が移設推進派の末松氏を破って勝利。その差は4000票余り。この結果についてママが意外な話を口にした。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나와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키나와시 도지사예요. 일본이 저저번 도지사가 다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귀하인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아까 일본 제독 조금 나온 거 뒷부분 끊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 사람들이 선거 활동할 때 내가 중국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선거 활동했대요. 여러분, 일본에서 내가 중국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선거에 당선될 정도면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있길래 내가 중국인이라는 걸 내세워야 선거에 당선이 될 정도냐는 거예요. 도대체. 응? 물론 이건 동경은 아니에요.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에서 선거 활동이 있었을 때 당선이 됐던 전 도지사들이 다 나는 모시오, 모택통의 나는 제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제시인데 창씨개명해서 지금 이런 이름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원래는 중국인이다 라고 얘기해서 선거에 당선된 거예요. 골 때린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당선이 된 그 도지사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후텐만 미군 기지가 지금 여기 일본 원주민들이 자꾸 막 들어와서 살게 되니까 이게 이제 부딪히잖아요. 충돌이 생기잖아요.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미군 기지를 저쪽 멀리 보낼게 이렇게 한 거예요. 멀리. 근데 어떻게 돼요? 중국인들이 이 지역에 땅을 삽니다. 왜? 미국을 못 짓게 하려고. 명분은 뭐예요? 호텔, 리조트 개발. 뭐 이런 거예요. 외국 자본 투자. 이런 명목을 해갖고 여기 땅을 막 사는 거예요. 미군이 거기다 기지를 지으려는 땅을 막 사. 그럼 어떻게 돼요? 개발을 못 해. 왜?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걸 팔아야 돼, 그러면. 그럼 보상비를 주고 사야 되는데 안 나타나, 사람이. 그럼 맨날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런데 여기서 중국계 오키나와 도지사가 탄생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중국인이랄 수 있죠? 자, 이 중국인이 과연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후텐만 미군 기지를 철수시키는 걸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네? 찬성? 반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 전략과 지능을 가지면 중국인을 못 이겨요. 반대했어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은 중국인이에요. 귀화한 중국인. 이 사람이 오키나와 도지사가 된 다음에 후텐만 미군 기지 철수관에서 토론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반대했어요. 왜? 나는 보수니까. 나는 미국이 좋아. 성적이 흔들고. 그런데 그래서 미군 기지 철수는 반대예요. 왜? 미군 기지가 떠나면 위험하다. 도로 가면 안 된다요. 근데 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안 떠나니까. 계속 여기서 싸워. 왜? 중국인들이 투자를 해서 후텐만 기지 주변에 투자를 막 부추겨서 원주민들한테 야, 이거 개발되면 너희들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이런 식으로 꼬시면서 계속 반미감정 일으키게 하고 이쪽에는 기지를 못 짓게 계속 땅을 사는 이주공작과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미군 기지 철수하면 안 돼. 나는 보수니까. 이 짓 하는 거예요. 친미. 그거 진짜 친미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꼭 위장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적이 흔들다고 보수 아닙니다.
일본이 딱 그 짓을 한 거예요. 왜? 이 도지사는 중국인이었어요. 중국인이면서 친미인 척 하면서 미군과 오키나와 주민의 갈등을 유도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게 다 우리나라 미래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어쩌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 또 재밌는 걸 볼까요? 아까 뭐라 그랬으니까 오키나와 도지사 선거 때 외지인들이 몰려왔다 그랬죠? 그 중국인 도지사를 뽑기 위해서 일본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주소를 이전해 왔어요. 오키나와로. 선거를 위해서. 몇천 명이 대거 이동했답니다. 그래서 투표해서 그 사람을 당선시키고 다시 원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골 때린 거예요, 이런 게. 응?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하는 거예요? 제주도 아까 얘기했죠? 제주도의 인구 증가율이 갑자기 2009년에서 10년 사이에 점프를 합니다. 제주도 인구가 55만이었는데 참고로 지금 67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인구가 55만 명이었는데 2009년에서 2010년 즉 10년 사이에 갑자기 인구가 59만 원대예요. 즉 5만 명이 증가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10%가 성장한 거예요. 인구 증가율이 10%가 있었던 거예요. 불과 1년 사이에. 그때가 언제였냐는 겁니다. 갑자기 제주도의 인구가 점프를 했는데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투표율 미달과 부결, 제주 해군기지 어쩌고 나오죠? 제주도에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지으려던 그 시점에 맞춰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일본을 알아야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는 국제코민테론이니까. 중국 공산당이 일본에서 했던 공작의 방식과 한국에서 하는 공작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본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일본을 배우려고 뭐라 그래? 좌파들이 쪽발이라 그러죠. 친일파. 왜? 못 보게 하려고. 일본에서 중국인들이 어떤 공작한지를 연구하거나 사례를 보려면 못 보게 하고 완전히 매국노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공작을 해요. 물론 보수 쪽 사람들도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왜? 그거는 가짜 보수니까. 친중파기 때문에 그래요. 친중파기 때문에 중국이 불편한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인구가 증가했던 시점이 어쩌면 그렇게 비슷해요. 김태환 도지사가 또 흥미로운 일도 했더라고요. 이거 제 논문의 내용인데 볼까요? 한국에서도 이거 제 논문 내용이에요. 옛날 때 그 몽골에서 했을 때 한국말에서 일부 해석하는 건데 한국에서도 중국인들에 의한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고 있었는데 2009년 9월 23일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북경 조호대 영빈관에서 중국 범마그룹과 한국 이호랜드 관계자 외 중국 상무부 부부장 등 중국 정치인들과 만나 범마그룹이 3년간 25억 위안의 지분 참여 형태로 제주 이호랜드 조성사업에 투자하는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중국 북경 조호대가 어떤 데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는 못 가는 장소예요. 쉽게. 특히 요즘 같은 시기는 문정권 저기 시치핑만 할 때 어디에 앉습니까? 옆에 앉죠? 비서처럼. 응? 이렇게 우리나라 국격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린 상황에서는 북경 조호대 영민가에서 만찬을 해? 대통령도 못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응? 이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근데 일개 제주도 도지사가 그런 데 가서 만찬을 하면서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하고 사업 MOU를 체결한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여러분? 응? 그 얘기는 뭐예요? 중국 애들이 제주도에서 이호랜드하고 범마그룹이 합작으로 그 이호랜드라고 해서 무슨 놀이동산을 짓는 거예요. 북제주 쪽에, 제주항 근처에. 그게 국책사업이라는 소리입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가 항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항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니 걔네들은 뭘 해야 되니까? 리조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군 기지가 즉 항구가 군사 항구 도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위 투자라는 명목으로 그거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요런 꼼수짓거리를 하고 다닌다고요. 응?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할 때 이런 어떻게 보면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변방 국가예요. 변방 도지사예요. 그런 사람을 영빈관까지 데리고 와서 응? 밥 먹이고 응? 중국 중앙당국 당당부랑 만나게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영광스러웠겠죠. 응? 헬렐렐 사인하고. 그쵸? 이따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네?
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친중에는 여야가 없다. 친중에는 좌우가 없다. 왜? 간이고 설백은 다 빼져요. 이게 제가 2008년도 졸업 논문에 쓴 내용이에요. 이게. 이걸 제가 밝히려고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나라에. 조중동 다 가봤지요. 한겨레 갔지요. 심지어 좌파들 민중일보까지 가봤어요. 그때는 그런 거 몰랐으니까. 웬걸 좌고우고 아무도 안 써줘. 중국 불편하게 하면 안 돼. 이런 논란이에요. 이러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갈 수 있으면 미국이 우리를 파트너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됐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재밌는 영상이죠. 왜 안 나오지? 잠깐만요. 이게 한 번 바깥에 나갔다 보면 이런 헷갈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왜 안 나와? 그럼 이렇게 해서 얘기해요. 안 나오네. 이게 뭐냐면요. 일본 오키나와에서 외국인들이 데모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인데 거기서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느냐. 야, 여기에서 데모하는 사람들 중에 10%가 한국인이다. 한국인들이 와서 데모했다 하면서 그 물증을 보여주겠다고 보여준 물증이 뭐였느냐? 바로 이겁니다. 골 때리죠. 2017년 이게 언제였더라? 11월인가 하여튼 우리 그 촛불 그거 촛불 데모할 때 그때예요. 그때 그 시기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이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와가지고 미군철도 데모를 하지 모르겠다. 일본인도 아닌 주제에. 응?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증거물로 갖고 온 거예요. 박근혜 대신에 써 있잖아요. 그쵸? 정교조라 써 있고. 이게 오키나와에서 발견됐어요. 이때 촛불 집회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촛불 집회 때 일본에서도 올라왔죠?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도 들어갔고. 그래서 내가 코민테론이라고 한 거예요. 진짜 그때 당시의 뉴스예요. 정교조도 들고 있잖아요. 그쵸? 똑같은 거죠? 아니 촛불 집회하다가 왜 쟤네들은 오키나와를 갔을까 하는 거예요. 오키나와가 우리나라 땅이에요? 오키나와에서 뭐 저런 거 뭐 박근혜 퇴진하면 진짜 퇴진이 되나? 응? 일본 땅인데 왜 저런 짓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했잖아요. 중국 놈이랑 북한 놈은 한 팀이니까요. 물론 일본에 있는 그 좌파들까지. 그래서 내가 코민테론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쟤네들 민주화 세력 아니에요. 빨갱이에요 그냥. 공산주의자라고요. 그랬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에서도 그 뭐였더라? 촛불은 꺼지지 않는단가? 뭐 그런 뭐 노래 또 일본 노래로 또 바꿔서 한다면서요?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같은 놈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같은 놈들이니까. 코민테론이라고요. 여기에 멍청하게 우리나라는 넘어갔죠. 일본하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공작을 해도 아베나 트럼프는 멀쩡히 있는데 우리나라는 넘어가 버렸죠.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반공의식이 없습니다. 우파 사람조차도 없어요. 우파 사람조차도. 그 넘어간 거예요. 왜? 우리는 빨갱이가 북한하고 중국 두 개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은 안 쳐다봤기 때문에 그래요. 명백히 중국도 빨갱이고 그리고 심지어 북한을 도와주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은 우리랑 경제 파트너 국가야. 너는 예외.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북한 애들은 중국을 이용해가지고 즉 국적 세탁을 해서 조선족으로 위장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버젓이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저기 분당 그 빨갱이들 봤는데 이런 데 가가지고 지금 중국인으로 위장하고 좀 노가다 뛰면서 지금 때만 보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뭔 일만 있으면 노동자 해가지고 나가고 그 민주노총 데모 같은 거 할 때 나 노동자도 하고 데모하고 이런데 인력 동원되고 이 짓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헬렐레 하고 있죠. 또 무슨 짓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중국 여자랑 결혼한 한국 남자 혹은 운동권 출신들, 왜 얘들 친중파들이 많으니까 이런 애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사업 명의를 한국인으로 빌려가지고 대마도에 투자를 했죠. 왜? 대마도에 한국인들이 땅을 집중적으로 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반항 감정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도 이상한 게 뭐냐면 땅을 어디다 사냐면요, 해상 자위대 기지, 대마도에 자위대 해군기지가 있어요. 그 해상 자위대 기지 근처, 그리고 거기 해상 자위대 기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근처 무인도 이런 데 땅을 삽니다. 개발도 안 되는 땅을 무지막지하게 사냈대요, 한국인이. 여러분, 그게 돈이 많으니까 개발도 안 된 땅을 왜 삽니까? 그것도 외국에다가. 응? 그게 한국인이 샀대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전에 드디어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신문에 드디어 났어요. 이거 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이거 알리는데. 응? 근데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땅이 지금 중국에 넘어갔을까요? 그리고 왜 10년 동안 한국인들은 단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안 할까요? 결국 이걸 써준 사람은 일본인이었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지금도 한국 언론은 안 써주죠. 이 문제에 대해서 안 다루죠. 왜? 중국을 불편하려고 안 되니까. 응? 그러면서 그 좌파 시민운동단체 정치인들은 우파 사람들을 사대주의자라 해요. 이거 사대주의 아닌가? 난 이거 사대주의라고 보이는데, 응? 이게 내로남불 정신 투철하다 얘기인데. 자, 그리고 이게 아시아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하와이까지 확장돼 있어요. 자, 이게 하와이에서 제일 큰 섬이죠? 여기 카일로아 코나라도 있죠? 여기를 확대하면 이렇게 비행장이 보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미군 기지가 있어요. 코나 국제공항이에요. 여기는 미군 기지가 있어요. 중국 애들이 여기다가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지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 이거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응? 지금 저기 저 문재인 정권 하면은 친환경 정책. 그래서 멀쩡한 산도 죄다 깎아버리고 거기다가 태양광 갈고 있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게? 응? 멀쩡한 산에다가 태양광을 왜 설치할 것 같아요? 그 힌트가 여기서 나왔어요. 뭘 것 같습니까? 감시 역할이에요. 미군 기지가 있고 여기서 군사시설들이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태양광을 깔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태양광은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도청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감시 카메라를 붙일 수 있어요. 몰라요, 그건 우리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 시공을 중국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해봐야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기 사드, 우리나라 어디 있죠? 사드가? 성주마을에 있죠? 그 주변 땅에도 지금 태양광 깔고 거 아세요? 중국 거 갔다가 좌파 애들이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 미군 기지 주변에는 태양광을 깐다. 여기 평택에도 혹시 그런 거 까나요, 혹시? 전 여기 지금 아직 모르겠는데 미군 기지 주변에 혹시 태양광 까는 데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이런 짓 하고 있어, 이런 짓. 이게 정상적인 투자, 이게 정상적인 친환경 정책이라는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응? 항상 공산주의자들은 인권, 뭐 환경 이런 거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산주의 혁명의 목표지 그냥 아름다운 말만 하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얘들은.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1 돌연변, 제2 돌연변, 제3 돌연변 이런 식으로 점점 얘네들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해군기지가 있는 지역을 죄다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거나 태양광 사업을 한다거나 뭐 기타 등등 뭐 호텔 리조트 사업 뭔가 면목을 다 붙여서 그 기지 주변에 중국인이 땅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사는 주인들을 조사하면 어떠냐? 주인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도세 해피 지역을 경유해서 왔거든. 아니면은 그 주인이 전직 혹은 현직 공산당 간부이기도 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주 불순한 투자 의도가 있죠. 그 휴전선에 가보시면 북한군들이 고구마 캐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농사 짓고, 그쵸? 잘 아실 거예요. 그거 왜 합니까? 먹을 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분들도 옛날 때 그 짓 해뒀어요. 옛날 때 개혁개방 이전에는 그 각 중국의 그 인민군들, 각 그 전구, 6대 전구가 있는데 옛날 때는 8개 정도였죠. 이 전구 사람들이 각 소속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군량미, 쌀이라든가 음식이 잘 조달이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식량 조달을 했었어요. 그러다 91년도에 개혁개방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중국 경제가 성장하니까 그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기업을 만듭니다. 그래서 수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요. 그 수익을 가지고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여러분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 카카오톡을 인수한 텐센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핸드폰, 우리나라 전부 장악하고 있죠? 화웨이. 얘네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하고 핸드폰을 쓰고 인터넷을 하면은 그 모든 수익금은 자동으로 중국에 갑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수입으로 우리나라를 겨냥하는 미사일을 개발해요. 한반도에 약 1,500발이 지금 미사일이 겨냥되어 있다고 하죠? 중국이들이. 그래놓고 우리나라는 사드 미사일도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나라 돈으로 중국 애들은 무장을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무장을 한 거에 대해서는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게 자주적인 국가가 당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거기에 벌벌 기죠? 그리고 왜 우리나라 보수 사람들은 왜 중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소비가 중국의 공산당 인민해방군을 돕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한 계획은 원천적으로 무효를 시켜야 되는데 왜 그 어떤 정치인도 나서서 이런 계획을 무효화시키지 않죠? 지금도 5G 지금 나가죠. 이제 4G에서 5G로 넘어가죠. 그거 지금 다 화웨이에다 넘기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화웨이는 신천에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기업이에요. 화웨이는 공산당 기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쓰면 여러분의 신상 명세서가 자연스럽게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노출이 됩니다. 그거 아세요? 네? 텐센트는 아닌 줄 아세요? 5천만 명의 신상 명세는 이미 다 털린 거나 다름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디든지까지 다 합니다. 5 시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5G 시대가 되면 그거 지하철에 간다고 그래요 지금. 그 지하철, 우리나라 지하철에 우리나라 지하철 교통사고 마음대로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조작해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짓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대규모 외자를 투입했다. 오히려 또 그걸 해주면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박수를 쳐주면서 경제 잘한다고 또 그 사람을 뽑아줍니다. 정치인만 무식한 게 아니라 국민도 무식하다. 그래서 미국이 하는 인도태평양 방어선은요, 지금 미국, 중국의 이러한 그 싸움을 하지 않고 투자하는 명목으로 사탕과 달콤한 목소리로 주변 국가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확장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박한 방어법이에요. 왜? 무력을 기반으로 하니까. 우리나라가 6.25 때 가난하게 살다가 지금 미국 덕택에 잘 살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잘 살겠다고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 쪽에 붙겠대요. 와, 이거 미치는 노릇이죠, 진짜. 그게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그걸 잡으려고 하는 순간, 즉, 미국이 쌓아놓은, 미국 덕택에 쌓아놓은 우리의 공든탑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공든탑 꼭대기에 올라오니까 이쪽에 사과가 하나 있어. 중국이라는. 요 사과를 좀 따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거 딱 잡는 순간 밑에 게 무너질 거라는 건 모르세요? 응? 미국이 만들어놓은 기초통화 시스템, 미국이 만들어놓은 주요 항구, 그 다음에 항모, 이거를 우리가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리 그냥 망하는데. 중국조차도 저항을 못하는데 우리는 무슨 똥배짱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중국도 꼼짝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은 이제 대놓고 반중입니다. 대놓고. 유럽 모든 국가들이 다 그래요. 심지어 호주, 캐나다까지 다 참여했어요. 인도 태평양 방어선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한국에서 얘기했더니 해놓고서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 미국 가니까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 막 싹 빼버렸죠.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짓을 했죠.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응?
주북한은 한없이 약한 거죠. 근데 그 인도 태평양 방어선을 지키는 데 있어서 5개의 주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동유럽 전선, 중동 전선, 그 다음에 인도 중국 국경 지역, 그 다음 남중국해 한반도 5군데예요. 제가 얘기했죠? 91년도서부터 2000년대까지는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소련의 영향권 지역을 미국이 차지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주요 전쟁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요 갈등은 앞으로 다 인도 태평양에서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중동이랑 동유럽 빼고 3군데 남았습니다. 인도, 남중국, 한반도. 확률이 옛날 때는 20%였다면 지금은 30%로 증가하는 거예요. 33%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확률은 증가하는 겁니다. 안보가 위험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첨예한 대립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미국하고 중국의 패권 경쟁이라는 게 껴있는데 우리가 지금 중국 편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서쪽부터 보면 자, 동유럽 지역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독일이 전투 장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수리할까요? 이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무엇을 하고 있냐? 유럽 애들이, 유럽은 몇천 년에 지은 건물들이 많죠? 다리들도 있고, 그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에 지었던 그 옛날 교각들을 다 지금 재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독일이 지금 수리하고 있는 장갑차, 탱크들이 그 다리를 지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강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거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러시아는 뭐 유럽 도라고 하는 거에 반대겠죠? 나토군이 러시아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준비예요, 전쟁 준비. 또 중동 지역은 어떨까요?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쪽에 줄섰죠. 북한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이거 큰일 나네요. 또 이걸 보면 재밌죠. 여러분 최근에 네타냐후 총리가 그거 이란에서 뭐 좀 훔쳐왔죠? 한 500kg 저 분량의 어마어마한 문서를 모사드가 갖고 왔죠? 죽었죠, 북한. 북한이 죽는 겁니다.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옛날부터. 시리아 사태는 북한하고 관계가 있다. 비트코인 거래도 시리아, 이 중동, 레바논에 되는 것들 다 거기랑 관련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번에 네타냐후 총리가 아니지, 그쵸? 모사드가 발견한 문서에서 공식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나왔잖아요. 응? 우리나라에서 보수 언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짜라 그랬잖아요. 뭐가 가짜입니까? 진짜인데. 응? 자료조사하지 않고 얘기하다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파가 됐던 보수가 됐던 얼마나 바깥 세상에 대해 무지하며 한미동맹이란 말만 했지 진짜 한미동맹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이런 동맹국이 어떤 군사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동맹국이 맞습니까, 그러면? 응? 그냥 짐덩어리지, 짐덩어리.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덩어리예요. 아니, 동맹국이면 동맹국답게 행동을 해야지. 이게 왜 부담덩어리예요?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동맹국 못해요, 그렇게. 응? 성적이 흔들면서 밥 줘. 성적이 흔들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 바꿔줘. 성적이 흔들리면 경제 개발해줘. 우리가 무슨 A입니까? 아니면 4대주의 국가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스스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고 움직여야 됩니다. 왜? 아니 무슨 언제까지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 이 정도면 미국이 거래해야 될 그 200개의 국가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다 그 음성을 받아줄 거라 보세요? 자,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주변에 반이스라엘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그랬는데 이집트에서 혁명이 나서 친이스라엘로 바뀌고 시리아 내전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왕자가 바뀌고 이렇게. 그래서 시리아의 내전도 공교롭게 또 북쪽 지역에서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리아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반정부군들을 제압하려고 뒤쪽으로 군대가 몰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가 안전해졌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시리아 정부군을 견제하는 쪽에 줄을 섰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어디를 지원합니까? 시리아 정부군. 그 얘기는 뭐예요? 중동에서 한국의 외교 정책과 미국의 외교 정책이 충돌한다. 그럼 북한은 누구를 지원했을까요? 시리아 정부군이에요. 우리는 북한이랑 외교 정책이 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동맹국으로 생각할까요? 응? 이런 짓거리 하고 다니는데. 자, 이거 통과할게요. 이거는 무엇이냐? 뭐 이미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별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보여드릴게요. 뭐냐? 이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서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프리젠테이션한 거예요. 특이하죠? 왜 미국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서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도. 시리아, 이란, 북한, 중국 같은 편이라는 거를. 이게 밖에 나가면은 국제사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인데 한국에만 오면은 이게 생판 처음 듣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언론인들의 거짓말과 세대 정책도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접하게 되면요, 보수 사람들은 빨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근데 죽어도 안 바꾸려고 그러죠. 북한 개새끼, 중국은 아니야. 계속 이래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자, 이제 보시죠. About the North Korean threat to Israel specifically. Every single slide that I put up here tonight is going to be relevant to the security of Israel. Now, we all know that the United States finds North Korea to be an extreme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s. One of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is that of our ally, South Korea. Excuse me, yeah, South Korea too. That of our ally, Israel. So this is something that people are finally starting to talk about in the serious way in the United States. And everything that I will tell you has been confirmed. And I'd be happy to talk about my sources if you have questions of that. Anyway, the plutonium weaponization program in North Korea has been confirmed since 1994 when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which when I was at DIA we called the Cheesehead Intelligence Agency, confirmed in 1994 that North Korea had at least 2 plutonium weapons. Interesting stuff. How about chemical weapons programs? If anybody gets bored, raise your hand. I'll start tap dancing on the stage. North Korea has probably the best developed chemical weapons program among world states. It's more developed than the Syrian chemical weapons program. It's more developed than the Iranian chemical weapons program. How do I know that? Because they helped both those countries develop their chemical weapons program. They have tested these chemical weapons on human subjects in North Korea. So if you're somebody who's a prisoner, your family's fallen out of favor, these have been tested on human subjects. Way back, like 15 years ago when I was an analyst at DIA, the North Koreans used to go out to Syria every year and do an exercise with the Syrians in full mock gear. Everybody knows what mock gear is, right? We put on the whole floppy suit that makes you sweat a lot and you put the mask on and all that stuff. They did exercises with live chemical weapons going way back into the late 1990s with the Syrians. And why is it so easy for them to do that? Does anybody know why that is? Anyone? Bueller? Money. Huh? Money. Money? Well, that's that's partially correct. Because most of those shipments go through China first. And China lets the North Koreans, or at least they have up till now, pretty much do whatever they want with those shipments. North Korea, ever hear about the UN sanctions that just happened a couple days ago regarding North Korea? You know why those probably aren't going to work as well as we'd like them to? Yes, because China has, since the very beginning, since we started putting sanctions on them, always gone out of their way to water those sanctions down. Then once the sanctions are actually implemented, they just don't enforce them. China has a border of 870 miles with North Korea. China does not want U.S. forces on the mainland of Asia on their border. Remember, U.S. forces are in South Korea right now. So China, it is to China's national security interest
to ensure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exist as a nation state and act as a buffer between them. 자, 이게 뭐냐? 만약에 평택에 차이나타운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평택에 가서 중국집에서 밥을 먹, 짜장면을 먹든 뭐라든 어떤 소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수입은 일부분은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중국으로 가서 다 무기를 구매해서 한국을 위협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루트를 통해서 각종 간첩이나 공작원, 심지어 핵무기까지도 반입이 가능해져요. 꼭 미사일을 써야만 오는 거 아닙니다. 통통배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평택 들어온 다음에 서울로 갖고 올라가서 터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는 방치하고 있다고요. 왜? 외자 투자, 경제 개발 이런 말로. 근데 이건 그게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안보관과 국가 이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돈만 벌면 다 되는 줄 알아. 예? 돈만 벌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고 또 국민들도 이런 걸 하면은 또 정치를 잘한다고 얘기해.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이게. 우리나라가 이거는 보수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참여 안 했냐는 거예요. 참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경제는 중국하고 안보는 미국하고 그게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우리는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고 이 실타래를 지금 못 푸니까 지금 우리가 중간에 껴서 이렇게 애를 먹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바꿔야 돼요. 자, 카자흐스탄은 지금 제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재밌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뭐냐? 카자흐스탄이 친러 국가입니다. 친러 국가인데 이 친러 국가가 지금 미군 기지를 자국 안에다 짓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모험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카자흐스탄 인구의 40%는 러시아인입니다. 근데 반러적인 정책을 하는 거예요. 아트라우에다가 미국 기지를 짓게 돼요. 아, 정확히 얘기하면 나토 기지예요. 물론 나토 기지라고 지으면 미군들이 올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왜 아트라우가 중요하냐? 아트라우를 기점으로 러시아 쪽으로 파이프라인이 나가고 중국으로 나가고 이럽니다. 즉 아트라우를 컨트롤하면은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 석유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요충 지역이에요. 왜냐? 여기가 유전지대거든. 저게 미국 기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엄청 비난한 거예요. 야, 너 내 친구인데 왜 갑자기 러시아,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미국하고 붙으려고 그래? 너 나쁜 놈이야, 배신자야, 막 그랬더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나라 대통령이 나를 자꾸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우리나라를 나쁜 나라로 보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나 남쪽으로 파이프라인 뚫어버릴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러시아 쪽으로 파이프라인이 가고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 더러워서 안 써. 안 쓰고 내가 따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따로 만들 때 이 지나가는 루트가 이란입니다. 근데 이란은 저 방미국 같네. 설령 카자흐스탄이 미국이랑 사이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과연 이 파이프라인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허락해 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뉴스를 보고 아, 이거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친이스라엘 국가가 됐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한테 제공권을, 그러니까 이 하늘을 영공을 지나갈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여기 지나가면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지나서 인도까지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 보고 저 뉴델리 가서 뭐 타지마할 구경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응? 물론 관광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 영국을 통과해서 이란을 폭격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길을 열어주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란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났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란이 미국에게 한몫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 앞에 이 뉴스도 우리나라에서 보도 안 됐죠? 물론 보도 안 할 겁니다. 또 보도 안 된 뉴스가 있어요. 이거예요. 이 뉴스가 뭐냐? 이란이
비트코인으로 원유 거래하지 않겠다는 기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얘기 많이 했었죠? 비트코인 거래는 시리아, 이란, 한국 포함시켰죠. 문재인 정부가 북한, 중국, 스위스랜드, 바티칸, 러시아 등등이 뭉쳐있었다고 했죠? 그랬는데 이란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비트코인은 테러리스트들이 쓰는 자금이라서 좀 동기가 불순해. 그러니까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러시아, 중국이랑 싸바싸바해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왔는데 갑자기 이란이 안 한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중국, 러시아도 타격받습니다. 왜? 이란이 지정학적으로 중간 위치예요. 스위스, 라트비아,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했던 나라 있죠?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 돈 세탁하는 나라. 이런 나라 연결하는 그 중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란이 손들어버린 거예요. 이란이 안 해버리면 시리아가 타격받아요. 이란이 졌네 하는 거죠. 이란이 스스로가 비트코인을 갖고, 그러니까 달러 체계로 그냥 원유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나 달러 체계로 할게. 비트코인 안 해. 중국이랑 러시아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뉴스에 안 나지 이런 거.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는 도대체 뭘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뉴스인데. 자,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 카자흐스탄에서 얘기하는 이란 횡단 파이프라인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정권이 그 이란의 대통령이 트럼프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과 정책을 같이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근데 같이 할 것 같아. 근데 이건 제 추측건데 아마 모사드 애들이 스텔스기 타고 테헤란 가서 대통령복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근접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이란 대통령이 자기 부인이랑 뽀뽀할 때라던가 잠잘 때, 샤워할 때, 커피 마실 때 이런 사진들을 쭉쭉 찍어서 보내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음번에는 사진 찍는 걸로 안 끝난다죠.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어죠.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또 이번에 모사드가 가서 500kg 상당의 정보를 뭉태기를 갖고 왔죠. 이란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이 파이프라인 계획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얘기한 이 파이프라인 계획이 과연 황당할까 하는 거예요.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란이 꼬리를 내렸어요. 야, 그럼 이거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란이 꼬리를 내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시리아 사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시리아 사태 미국이 원하는 국면으로 전환될 거라네. 그럼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리아 내지는 종결이 될 겁니다. 아사드가 항복하거나 아니면 그 정권이 무너지거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타겟이 어디가 될 것 같아요? 북한입니다. 자, 얘기죠? 연결되어 있다고. 이번에 네타냐후 총리가 PPT 할 때는 그 동영상 좀 길지만 쭉 보세요. 보면 나중에 북한 나옵니다. 북한이랑 같이 개발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만나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제가? 우리나라 보수 언론에서는 막 그게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의미 없다고 했죠. 왜? 마이바흐 가드를 탔기 때문에 그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렇죠? 왜? 핵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부품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수입된 것 자체만으로 이미 국제적인 문제다. 증거물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테헤란을 공격해서 북한하고 함께 핵 개발했던 기록이 나왔어요. 그럼 북한은 지금 비핵화를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쇼하는 겁니까? 얘기 끝났잖아요. 그냥 얘기하잖아요. 뭐게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나라가 호들갑을 떠냐는 거예요, 도대체. 얘기 다 끝났잖아요, 지금. 김정은이랑 트럼프가 만나 평화를 맺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은 더 조질 텐데, 지금. 야, 새로운 정보가 나왔어. 이렇게 새로운 정보. 해명해. 빨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북한 해명할 수 없어요. 왜? 뒷구녕으로 할 일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또 우리나라.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비트코인 문제를 왔다 갔다 할 때 임종석이가 아랍에미리트랑 레바논 갔다 왔죠.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고 했죠. 왜 개뿔도 모르면서 국제 문제에 개입하냐고. 이왕 개입할 거면 이기는 쪽에 줄 서던가. 지는 쪽에 줄 섰잖아요. 이번에도 사고 쳤습니다. 왜냐? 카자흐스탄에서 어쨌든 뭐라 했냐? 러시아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뚫는다고 했는데 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은
중간 기사인데 이 기사인데 이 내용을 보고 뭐가 나오냐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으로 특수 화물을 수출합니다. 뭔지 저도 몰라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이 뭘까? 모르겠어요. 카메라 녹화하니까 말은 할 수는 없고 뭔가 뭘 수출할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 이걸 미군이 보호한답니다. 미국의 보호하에 이 화물들을 운송하는 거예요. 중국 쪽으로. 근데 여기 아프가니스탄이요. 여기 TV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쭉 연결하려고 했는데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굳이 중국 저쪽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은 어디죠? 여기가? 몽골이 아니라 신장 위구르 자치주예요. 뭐를 도대체 수출하길래 미군이 그렇게 철떡같이 경비를 쓰면 저거를 굳이 꼭 저쪽으로 보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게 제 의문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라 생각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뭔가 희한해. 뭔가 희한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뭔가 희한한 거래를. 러시아가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근데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나를 비난해? 그건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러시아가 이 파워게임에서 지고 있다예요. 그렇죠? 러시아가 손 든 거지.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더구나 자국 국민의 40%가 러시아인인데 이런 과감한 정책을 펼친다고? 죽고 싶어 진짜? 안 죽나 보죠. 그러니까 이 짓을 하지. 그 얘기는 뭐예요?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정책에서 미국한테 졌다예요. 이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 물론 이 뉴스도 우리나라에서는 보도가 안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려면은 카자흐스탄에서 이 터키로 지나가는 이 루트를 지나가려면 여기 투르크메니스탄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요 나라예요. 이 투르크메니스탄을 지나가야만 저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으로 팔 때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통과해야만 중국으로 갈 수 있어요. 즉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입니다. 이 루트가 뭔지 아세요? 이 루트가 북한이 바닷길을 제외한 육로로 밀수할 수 있는 루트예요. 이 루트가 지금 미국에 의해서 막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 외교부의 행보예요. 우리 강경화 아줌마가 2018년 3월 30일에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2018년 4월 19일에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어요. 이게 왜 이래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게임인지 모르나? 이게 여기 왜 간 거야 도대체? 이거 미국하고 협조하러 간 걸까요? 아니면 북한을 도우려고 간 걸까요? 이거 이상한 짓 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냥 살짝 지나갑니다. 살짝 지나가. 근데 저는 해외 외신을 알고 있잖아요. 이 뉴스를 딱 보다가 눈이 이따만해지는 거예요. 와, 여기도 갔다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진짜 개념을 상실했나 진짜. 진짜 김정은의 친구가 남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마흐가 북한으로 갔지. 이런 외교를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가 한 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전 되게 무서워지는데. 이 분위기 되게 나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진짜 분위기 험해지겠다 해요. 우리나라는 이게 뭘 상징하는지는 알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 등신들, 김정은이랑 이 똘마니 바보들이 만나서 뭐 합니까? 한반도 물동맹 돈다고 하죠, 이렇게. H. 이게 뭐의 약자인 것 같습니까? 헬이죠, 헬. 헬 게이트를 열려고 합니다, 헬 게이트를. 저희는 그 강의할 때 내가 실버 게이트 열려고 하는데 얘들은 헬 게이트를 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헬 게이트를. 이게 연결이 될 거라고 보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무식하냐는 거예요. 지금 투르크메니스탄이랑 우즈베키스탄 갔다 왔죠? 아니, 소용길이, 이 사람도 손금이 짧아 보여요. 자, 보세요. 2000년도서부터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중앙아시아에서 주로 카자흐스탄에서 파이프라인 건설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러시아도 파이프라인을 막 증강시키면서 중앙아시아를 경제적으로 컨트롤했고 중국도 이렇게 카자흐스탄 중국 횡단 파이프라인 들어오면서 컨트롤하려고 했어요. 그때 미국은 중앙아시아 못 들어오고 그냥 아제르바이잔 바쿠유죠. 요거밖에 못 들어줬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이 중앙아시아까지 뚫고 다시 아트라우, 아까 미군 기지 건설한다고 했는데 있죠? 아트라우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서 이란까지 연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란까지 연결되면 중간에 어떤 나라가 있다 했죠? 투르크메니스탄. 그때가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이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는데 그때 2006년도에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가요. 그리고 지금 2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지금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에요. 1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2006년도에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는 투르크메니스탄서부터 해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통과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해요. 1차 프로젝트가 2012년에 끝나요. 그리고서 확장 공사를 합니다. 아주 거대하게. 완공을 언제로 목표로 하느냐? 2016년. 그래서 중국 중앙아시아로부터 연간 약 950억 스퀘어미터의 천연가스를 수입으로 안정적인 가스 수급 체계가 구축이 가능할 전망. 그래서 2016년 이후부터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2016년에 사망합니다. 원인은 심장마비.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정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개념이 없네 하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비즈니스로 뚫리는 줄 아세요? 파이프라인, 철도, 고속도로는 비즈니스로 뚫는 거 아닙니다. 정치적 계산 하에 뚫리는 거예요. 마구마구 뚫면 큰일 나요, 이거. 러시아 쪽으로 뚫겠다고? 야, 예중반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중동에서 10년, 카자흐스탄에서 8년 살았어요. 몽골에서 5년, 등등등등. 지금 얘기한 이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거기서 많은 전쟁을 봤어요. 어렸을 때는 이스라엘 아랍 전쟁 때 전쟁 나는 바람에 한국 사람들 죄다 건축자재 한 곳에 모아놓고 탈출하고 저희 아버지도 그거 한국 교민들 탈출하는 작전에 가담해서 우리도 비행기 타고 도망치고 여기 미군들 그거 훈련하면서요. 응? 가족들 탈출하는 거. 저는 훈련이 아니라 진짜로 해봤어요. 난 이걸 보면서 다 알았다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되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요 겁이 나요. 얘들은 모르는 걸까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이 짓을 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고나 하는 걸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미국하고 중국은요 지금 갈등이 났고 표면적으로 이게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지금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게 열매라는 것은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전쟁이 딴 데서 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전쟁은 날 겁니다. 어디서? 인도 태평양 어딘가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안 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왜? 저는 님비족이니까. 내 지역은 안 된다요. 딴 데서 나야 된다요. 왜? 국제관계는 이기적인 거니까. 근데 지금처럼 요따구로 외교 정책을 하면은 한국에서 먼저 가게 돼 있어요.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전쟁이 난다면 그 전쟁의 장소는 한국 땅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딴 데서 나긴 날 겁니다. 딴 데서 나긴. 차라리 거기서 났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우리가 무기 팔아먹고 돈 벌지. 응? 돈 벌어야죠. 우리 경제개발 해야죠. 베트남전은 특수 얻었잖아요. 물론 베트남 사람들이 그 와중에 죽었죠. 하지만 우리 돈을 벌었죠. 이 국제경제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고 주변 국가들이 돈 버는 짓을 왜 해주려 하죠? 응? 문제는 진짜 우리나라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아니면은 진짜 주변국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응? 중국 좋은 짓 하고 일본 좋은 짓 하고 남 좋은 짓만 하고 다녀요 지금. 진짜 홍익인간은 제대로 실천하고 있네 진짜. 응? 우리한테도 좀 잘해주지. 우리한테도. 자 보십시오. 결론 부분인데 미국하고 중국은 싸웁니다. 그리고 무조건 100% 미국이 이깁니다. 이 전쟁은. 전쟁은 이기는 편 내 편이에요. 다행히 이기는 편 내 편인데 우리는 미국하고 원래 동맹 국가니까 우리는 배신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림도 좋아. 우리가 예를 들어 중국하고 동맹 국가인데 미국이 싸우는 건 이길 것 같은 분위기야. 우리가 중국을 배신해서 끊고 미국 쪽에 달라붙어내는 뭔가 그림이 안 좋은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미국이랑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배신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림도 좋다고요. 응? 그
상태에서 미국하고 중국부터 우리 그 페이스만 그대로 유지하면은 우리는 전승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승국. 이게 중요합니다. 패전국은 비참해요. 일본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일본 한때 잘 나갔잖아요. 패전하면 어떻게 돼요? 대박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페이스만 잘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전승국이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너스는 일단 북한입니다. 남북 통일이 가능해져요. 남북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원래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었어요. 왜? 그게 유리했으니까. 근데 국제 정세가 변해서 미국이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개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의 영향을 더 확장시키려고 그래요. 왜? 중동에서 미국이 친미 국가를 많이 만들면서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다 자기 편 만들었잖아요. 과거 공산국 국가를. 중동 국가들도 지금 다 쓰러뜨리고 자기 편 만들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 주변의 친주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한국이 잘 되는 게. 일본이 아니라니까요. 왠지 아세요? 지금도 일본은 보통 국가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미국한테 그거 좀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다고요. 근데 미국이 안 해주고 있어요. 왜냐?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영향을 끼치려면 해군이 필요해요. 제7함대. 항공모함이 세척에서 4척으로 늘었잖아요. 지금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이 동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요, 해군력이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그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면은 육해공군 지금 뭐가 개발됩니까? 섬나라인데 해군이잖아요. 미국하고 껄끄럽다니까 관계가. 그래서 한국이 나아요. 왜? 한국은 남북 통일이 되게 되면 국경선이 어디에 부딪혀요? 중국, 러시아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육해공군 중에 뭘 개발해야 돼요? 육군 개발해야 된다고. 해군을 개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국방비의 적어도 70% 이상은 육군에 쓰면서 중국과 러시아 군대를 방어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군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해군이에요. 이건 착도공항이잖아요. 해군의 공중지원, 육군이 태극기 꽂고 그림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이랑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가장 정상적인 시나리오예요. 동북아시아 패권 전쟁 질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문재인이 이런 또라이 짓을 해도 눈에 보이는 공격은 안 당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반미 정세로 가는 거는 미국이 우려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이 외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외교는 빵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걱정하는 거는 문재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예요, 민심. 이것만 우리가 잘 읽으면 돼요. 왜? 그러면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무지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제개발 같은 거. 미국은 중국을 보고 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고. 그러니까 제7함대가 3척에서 4척으로 항공모함을 늘린 거예요. 북한 때려잡으려고 항공모함이 4척이 생깁니까? 파리 잡아들려고 뭐 초과상관 태우나? 북한은 때려잡을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판문점에서 만나건 싱가포르 만나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미국은 북한 제거할 거예요. 북한은 때려잡는데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오는 거는 북한 때려잡기 위한 게 아니라 중국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인은 반중 친미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반중 친미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중국하고도 손을 잡고 이런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일어날 수 없다, 지금 현재 상황. 왜? 둘이 싸우려 하기 때문에. 양쪽에 적당히 발걸쳐서 이상한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색깔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최전방의 전성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브라질이라던가 호주국 가면요, 그런 회색 발언 해도 돼요. 우리는 거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선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라 그러면 하나 선택해야 돼요. 저는 양쪽 다 하겠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반중, 반북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반공이라고 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는 냉전시대 때와 똑같은 반공 이념을 다시 강화되는 시기에 살게 된 겁니다, 지금. 근데 국민 정서 자체가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정보가 차단돼서 아무것도 바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중국이 분리될 때, 응?
우리가 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거 녹화 방송이죠? 생방송이에요? 유튜브 생방송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거 녹화 방송인 줄 알고 내가 얘기해서 큰일 날 뻔했네.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중 친미를 해야 되고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를 약탈하고 하는 거를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인이 나와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정치인이 안 나오면 정권 교체가 안 돼요. 네? 당이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바뀐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를 좋아할 것 같다 생각하십니까? 미국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야지 좋아하죠. 미국이 좋아하는 게 지금 뭐예요? 나랑 같이 동맹국가 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랑 같이 동맹국가 되려면 지금 어떤 필요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가 명확하단 말이에요. 미국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반중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 동북아시아는 반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정책을 실현해서 위해서 전쟁 전 단계로서 무역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제 교류, 중국과의 기술 교류 이런 거 다 미국 정책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북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에 대한 뭐 인도적 차원의 경제 지원 이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만 바로 미국하고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대통령의 그 자격을 갖는 거예요. 네? 나는 뭐 적당히 좀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색깔을 안 낼까 이렇게 정확하게? 왠지 아세요? 아니 이건 이기는 싸움인데 거저먹는 전쟁인데 왜 안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네? 거저먹는 전쟁. 문재인 대통령 지금 문 정권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저 문서 더미 때문에 이 꺾이게 될 게 어마어마한 정보가 지금 나왔을 건데 어? 저거 국제재판에 걸고 이렇게 하면 문재인 정권 어마어마하게 이미지 깎아버리고 타격 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거기 있을 텐데 그게 양지로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교체할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체할 놈이 없으면은 문재인 정권 두들 겹해서 군기 잡는 걸로 끝나요. 뭐 나한테 약점 잡혔지? 말 잘 들어? 이걸로 끝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5년 가는 거예요. 왜? 대체 세력이 없으니까. 왜 우파 사람들은 이거 안 합니까? 왜 반중심이 안 하는 거예요? 여기 평택은 다음번에 시장 누가 어느 당이 더 유리하게 뽑힐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래요? 예, 공부하십니다. 반중 정확히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예. 네, 반중하셔야 돼요 반중. 더구나 차이나타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 다른 데 뉴스 안 봐서 그래요. 외신 보십시오. 차이나타운이 들어오면 그날 경기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특히 평택 시민들께서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생각해야 돼요. 왜냐? 이거 여러분들의 밥줄과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고 여러분은 직접 받은 당사자인데 당사자들이 세대가 돼가지고 엉뚱한 선택한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놓고 나중에 나라 탓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멈춰야 되니까. 그렇죠? 네, 마치겠습니다. 예, 열강을 해주신 김정희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